잠시 후 오후 5시부터 한국정치학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패널십,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발표일, 최진원 경희대 교수로부터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 고찰, 발표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으로부터 읍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돼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회 측에서 경로 사상이 있어가지고 저를 불러주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너무 올드가이가 와서 젊은 후정학자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을까 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정된 시간은 1시간 반이기 때문에 7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발표자든 토론자든 약속된 시간을 꼭 지켜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최진윤 선생님께서는 현재 최진원 선생님. 네, 최진원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의회와 정당을 전공하셨습니다. 또 한 분 이 전상직 선생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사업에 성공하신 후에 어떤 사회적 환원을 위해서 학계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저는 20분이 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먼저 최진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최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 고찰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와 같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론적 논의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읍면동 민주화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서론의 문제 의식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된 지가 지금 3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쟁취를 했는데 이제는 가로축의 어떤 상권 분립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로축의 어떤 권력 분립, 중앙정부와 어떤 지방 간에 특히 주민 자치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주민 자치라든가 지방 자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규범을 갖고서 새로운 나라를 조금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규범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오늘 토론자로 나와 있는 어떤 신영 교수님이 쓰신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이라는 이런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발제자이신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도 최근에 이 주민자치회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공론화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어떤 시민사회, 어떤 학자들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부감. 특히 풀뿌리 지방자치 어떤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지금까지 권력,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법제와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년이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시도라든가 그 시군구의 어떤 독자적인 입법 자치권이라든가 재정권 이런 게 아직 없습니다. 특히 읍면동의 어떤 주민자치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선제로 뽑히지 않고 있고 그 시군구장들에 의해서 임명제 내지는 추첨제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여당은 아직 지금 주민자치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관제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야당은 그렇게 관제화와 관제화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서로 안 되는 쪽을 계속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보면 상당히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시기상조고 아직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따져보기 위해서 좀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우리가 잘된 나라 왜 잘 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를 조금 우리가 잘된 나라들의 어떤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쪽 논의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이런 거죠. 핵심이 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은 어떤 소수 엘리트들이 들이 하는 어떤 이런 관료주의적 방식을 그런 폐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의 관점에서 삶에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뭔가 민주주의를 자라나게끔 하는 거죠. 풀뿌리라는 게 뭔가 뿌리가 있어야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난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피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정치 과정에 행정 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뭔가 거기서 자라나오는 어떤 이런 힘이 있겠죠. 그런 열정, 그런 어떤 에너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행복감, 이런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는 전 그런 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라는 관점에서 주민들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주민들의 삶 속에서 삶의 성장 과정 속에서 거꾸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보게 되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 참여 역량을 어떤 자양분으로 삼아서 대안적 삶의 뿌리를 만들고 어떤 자라나게 하는 이런 영어로 하면 그로잉 업
권력이죠. 자라나게 한다는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 쓴다면 재권 주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자치 역량을 우리가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권 재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권리가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삶의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권력을 최대한 가로 세로 권력으로 쪼개고 사람들이 자기 관심 사항과 자기 공동체 일에 대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리 손에 잡히는 권력 정도로 만들어 줘 그런 정도로 되지 않으면 저는 주권 재민이란 말이 굉장히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삶의 터전 범위 내까지 가로 세로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에너지가 나올 수 없는 자라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잘 이걸 했던 나라들은 저는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미국 건국 시기의 어떤 타운 미팅, 타운 자치정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 포르테 알라그레시 같은 경우도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풀뿌리 예산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 우리와 조금 대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방 행정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지방 자치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방 정치란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말과 좀 다르게 주민 자치란 말을 쓰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런 구별이 별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 같은 경우도 단체 자치가 있고 주민 자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라는 말은 사실은 단체 자치로 이임된 상태거든요. 하지만 주민 자치는 약하단 말이죠. 이런 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래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어진 커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하면은 주민 자치가 먼저 나온다라는 원천 권력으로서.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논의가 대체적으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 분권 이런 말들이 잘못하면 주민 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저는 원천 권력으로서 주민 자치에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걸 자기 학계의 어떤 분업화된 구도로 저런 말들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제 좀 떠나서 주민 자치에 맞추어서 거꾸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자면 미국 혁명기에 타운 미팅의 경험을 잘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가 타운 미팅이라는 그 단어를 헌법에 넣지 못한 게 한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원래의 구도는 카운티를 수백 개의 구지역 구단위 정도로 기본으로 하는 기초 공화국이란 말을 헌법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은 게 한스럽다라고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애착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이 워즈 단위의 기초공화국이란 말을 헌법에 들어갔더라 하면 지금까지도 아마 미국은 더욱더 풀뿌리 자치민주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주의가 덜하고 여기에 충실하게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은 행정 체계가 중앙정부부터 시도, 시군구 이렇게 한 3, 4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2단계적으로 지금에 있는 시군구를 없애버리고 그거를 읍면동으로 체계를 바꿔서 한다면 우리 신영희 교수님 말씀 한 3,500개의 읍면동과 중앙정부가 있는, 연방정부가 있는 이런 2단계 구조로 헌법을 설계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천 권력으로서의 어떤 주민 자치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주민 참여의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제퍼슨이 얘기했던 그 기초공화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토크빌이 얘기한 그 주민자치의 효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참여를 통해서 이 자치 공동체와 자치 정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분권, 지방자치로 분권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의 그 타운 미팅에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 역량이 카운티와 주와 연방으로 이렇게 위임해졌다라 거꾸로 이렇게 부충성의 원리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 권력이 타운 미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타운 미팅에서 뽑힌 어떤 행정관이라든가 지방의원들을 마을 주민들이 거꾸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자치 역량이라는 거죠. 자유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우리가 또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모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국가를 생각할 때 정치 체제, 폴리테이아에서 폴리스를 바라보는 시각, 이건 저는 전형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생각의 행정 체계에서 생활 세계를 보려고 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거꾸로 임명하게 되는 이런 거꾸로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제 폴리스 주민들의 어떤 삶의 관점에서 폴리테아를 거꾸로 보게 되는 이런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법 체계 역시도 지금까지는 주로 주민자치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법을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중앙정부는 주민자치를 허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치화된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관점에서 법은 자라난다라는 이런 이 보통법적인 전통에 입각한 관점에서 생활에 법을 맞춰야지 거꾸로 법에 생활을 맞출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커먼로의 관점에서 탄생된 나라가 지금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다음 발제자의 우리 전상진 회장님께서 좀 더 많은 얘기가 되실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읍면동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은 1999년도에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를 실시하라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력화된 거죠. 애초부터요. 그래서 읍면동 폐지되지 않았고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꾸 말만 바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제화시키기 위해서, 보조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변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총회를 통해서 거꾸로 행정관 동장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는 말은 있지만 주민자치회를 실질화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가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이 거꾸로 뒤집으면 중앙집권화된 이런 권력 관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빙빙빙 말만 회자되는 무늬만 주민자치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근본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입법권과 재정권과 인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지난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권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으면 저는 이거는 한 발도 진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럼 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 텐데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를 보면 다 무력화되었거든요. 주민자치회 그 규정을 없애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공세를 해놨기 때문에 권력관계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제안은 우리가 이상향의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게 이상향이지만 이걸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력관계의 변화를 조성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좀 여러 트랙을 좀 쓰자. 그래서 읍면동의회 의원을 직선제로 조금 뽑는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부활시키면 거기에 수반되는 로컬 정당이 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정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우리 자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정당은 전국 선거에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단위 선거, 지방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전국 정당은 5개 시도에서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돌파할 수가 없거든요. 로컬 정당은. 그래서 이런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최소한 어떤 기초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로컬 정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지금도 문제인데요. 이제 기초 선거 단위에서 중앙당 공천제를 좀 폐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약화시켜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선제라든가 공천제를 제도화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의 문제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지원관 제도 등등등으로 인해서 관제화와 관치화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컨셉인데 자꾸 마을을 만들기라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가들의 어떤 그런 목적의식적 활동 갖고서 마을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못 설정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전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마을이 자라나도록, 마을 생태계가 자라나도록, 주민자치가 자라나도록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라는 이런 정원사적인 컨셉을 우리가 좀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를 이게 상명하달로 내지는 뭔가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목적의식적인 그림을 자꾸 주민들한테 이게 계몽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를 좀 중단하고 그것보다는 있는 현실, 자라나고 있는 이런 풀뿌리 여러 흐름들을 인정하고 보면서 어떻게 좀 이거를 걸음도 좀 더 주고 어쨌든 잘못 나가는 쪽을 가이드를 좀 해서 이런 식으로 정원사들이 마치 과수원을 가꾸듯이 이렇게 조금 이런 리더십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 전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 관계상 아직 제가 초보자다 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전달도 좋았습니다만은 발표하시는 요령도 거의 베테랑급이어서 아주 훌륭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저는 노시
노신이 생각이 납니다. 노신의 말이. 노신의 말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서 마을이 되는 것이지 마을을 만들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문득 듭니다. 다음은 전상직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보시다시피 페이퍼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조건을 잘 유념하셔서 훌륭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발표할 동안은 마스크 잠깐 좀 벗고. 그 주민자치 문제를 보통 이제 그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주민자치 문제는 읍면동 문제 여기서 이제 그 표시해놨습니다만은 정부가 있고 시도가 시군구 있고 읍면동과 통리가 있고 주민이 있을 때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읍면동 통리 계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읍면동이나 통리가 행정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적인 단위이기도 하고 또나 경제적인 단위가 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단위가 되기도 하고 다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행정적인 의미만 다루고 나머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조금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게 제 발표의 목적이고요. 실제 지금 현재 관료 행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민주제로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 읍면동 민주화 문제 놓고 봤을 때 실제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 나눠놓고 봤을 때 국회 지금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시도의회, 시군구에 다 입법기관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대통령 국민 선출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장 다 국민들이 선출하는데 읍면동에는 입법기구도 없을 뿐더러 이제 있는 행정기구 집행하는 읍면동장이나 통리장은 주민들이 뽑지 못합니다. 원래 원칙상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기구의 책임자는 주민들이 뽑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민주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근데 시장 사회 문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읍면동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읍면동 자체가 읍면동장 선거도 하고 읍면동 의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선진국들의 시스템인데 우리는 읍면동 의회가 없이 달랑 행정기구 하나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는 읍면동 사무소 하나만 있으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니 여기에다가 사회적인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논의 자체가 구차한 논의가 됩니다만은 우리로서는 필요한 논의라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정부가 있고 시도 시군구 있고 읍면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주민들로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고 민주적으로 작동하게 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함의를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역사회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이란 단위의 공공, 주민이라는 집합 지역사회 공공,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이 공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의 경영을 주민자치회에 분권하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생활에 맞도록 자치를 함으로써 이게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교집합 부분을 국가가 차지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이제
지역사회에다 분권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서 이제 또 대기업 주도 시장입니다. 시장은 대기업 주도 시장이 있고 지역사회 소비자 시장이 있을 때 이 중간에도 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실질적으로는 동네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편의점은 동네 공공재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역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시장이라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조직화된 시민단체들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나 특정 단체 주도로 조직한 사회단체가 주민자치회에서 충실한 기능을 제도화하면 주민자치 역량에다가 단체 역량 결집해서 지역을 공동체화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마을공, 주민공, 생활공공을 이게 국가 시장 사회가 강점하고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가 국가 시장 사회 가치를 소화해서 공공화하고 이제 공공화하는 체계가 바로 주민자치인데 이 부분에 관한 성찰이 거의 이제 없어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제가 그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면서 정부가 주민자치회 분권을 하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민자치권으로 주민자치회를 설립한다는 이 과정을 이제 한번 그래프화한 겁니다. 이제 이거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권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사의 자유, 주민권을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분권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는 권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게 자치할 수 있는 분권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는 주민들에게 이 주민권,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로 분권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법령이 몇 개가 있는, 국회 계류 중인 법령이 몇 개가 있는데, 자, 김영배 의원 법안, 이거 없습니다. 한병도 의원 법안, 이거 없습니다. 이해식 의원 법안, 이거 없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의 주민권을, 분권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집단 차원의 주민자치회만 잔뜩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주민자치에 관심이 워낙 없으니까 아무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서서 이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생활 중심형 자치회를 만들 거냐, 과업 중심형 자치회를 만들 거냐인데 지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가나 민주당은 꼭 과업 중심형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 국가가 더 잘합니다. 이 꼭 중요한 사업이면 국가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생활 중심형 주민자치회는 생활 중심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 중심형으로 만들면 외부에서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바로 이런 면에서 왜 이 시민운동가들이 주도하는 법령에는 이 과업 중심이 과하게 강조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제가 어떤 말씀드렸고요. 실제 주민자치 조건은 주민들이 자치회 구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하는 거고요.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또 생활하면서 발생한 일을 내 일로 승인하는 게 이게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구역이 너무 넓어도 안 됩니다. 또 주민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생활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합의 안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조건들로 주민자치회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는 무조건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하자 그러는데 실제는 많은 데는 12만까지 있고 적은 데는 뭐 면 같은 건 2천, 3천도 있습니다만 그건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봤을 때 인구로는 주민자치가 불가하고요. 아예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면적도 한번 돌라 그러면 내 마을이라고 생각할 규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읍면동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이유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 통리라는 기반을 주민들한테 통째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는 이걸 내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갔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읍면 통리에다가 기초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이 기초주민자치회가 모여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통리는 자치형으로 만들고 읍면동은 협치형으로 만들면 이제 두 가지 임무가 다 살아나는데 이 정도 연구했는 학자가 아직은 아무도 없어서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만든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읍면동회 만들고 통리회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통리 기능 따로 읍면동회 기능을 따로 하면 되는데 이렇습니다. 읍면동 주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읍면동 회장을 직접 선거해서 뽑으면 관에서 임명한 동장보다 훨씬 더 권위도 세고 대표성도 높을 겁니다. 이제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주민자치회 반대하는 사람은 읍면동이 민주화될까 봐 겁을 엄청 내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가 되려 그러면 이익동기, 권력동기, 명예동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언제 이제 그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자치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겁니다. 자, NGO입니다. 먼저. 국가가 개입하면 주민자치가 되지 않습니다. NPO입니다. 영리 목적이 개입되면 되지 않습니다. NIO인데 NFO라고 쓰기도 합니다. 비사적 조직, 난 패밀리 오가니제이션이나 난 인디비듀얼 오가니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특성인데 지금은 지난번에 언제 이제 제가 시민단체 가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NGO라고 했다가 지금은 N자가 떨어지고 GO다. 옛날에는 NPO라고 했다가 언젠가 N이 떨어지고 PO가 됐고 이제 태생적으로 이렇게 시민단체는 I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자는 다 떨어지고 나중에 GO, PO, IO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그냥 시민단체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서 할 건 근데 그렇다 그러면 숙제는 NGO, NPO, NIO인 이 조직이 과연 굴러갈 수 있느냐? 과연 제대로 작동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그거를 설계하는 게 국가가 설계해야 되고 이게 마을의 민주제도를 설계하고 이제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가 분권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같이 주민권 분권 안 해주고 주민자치회만 자꾸 일하는 업무 조직으로 분권해 놓으면 아무것도 작동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관해서도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역량을 놓고 봤을 때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 역량이 필요하고요. 자치회 차원에서는 집단 역량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 차원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국가 차원에 이 제도를 만들어서 분권을 해주는 역량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바닥 수준이고요.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하는 것도 한참 훈련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역량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개인들의 역량을 집단 차원이나 제도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역량이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보충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했는 연구를 상당히 내밀치고 안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될까 봐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해본 거 이렇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권을 분권해 주고요. 이 주민권이 회원권이 있어가지고 회원 총회를 해서 이 회원 총회에서 어떻게 보면 규약도 만들고 대표도 뽑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것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주민들이 회장을 뽑을까봐 겁을 내는 게 막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행자부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전부 다 그렇다는 이명수원 법안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해야 됩니다. 이게 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님들은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하고 주민 대변할까봐 겁을 내는 것 같은데 실제는 대표하고 대변하지 못하면 결속이 안 됩니다. 결속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법인격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는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주민자치회가 절대로 굴러갈 수 없고 회라는 구성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법률안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했는 게 대한제국의 향후조규 1895년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 표준조례 이게 이제 2018년 거고 김영배 의원 법안 지금 나와 있는 거고 한병도 의원 법안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중앙회법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가, 주민이 회원인가 아닌가 문제예요. 자, 향후조규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표준조례, 주민자치기본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다 회원이 못 되도록 막아놨습니다. 저는 하자 그럽니다. 회원이 없으면 회 아닙니다. 자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인 주민자치총회가 있느냐? 이 이야기는 이게 의회입니다. 그죠? 입법권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향후의 조규 때는 있었습니다. 행안부, 김영배 의원 법안, 한병도 의원 법안 다 없습니다. 저 넣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입법권이 없으면 자치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규약을 주민자치총회에서 제정해, 이거 입법권이잖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제국 때는 했던 거를 다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서야 살려 넣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다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했던 건데 못하게 합니다. 자, 주민자치회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가? 이거 못하면 민주화 아닙니다. 이제 물론 간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조그만한 데서 간접민주주의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도 지금 다 못하게 합니다. 지금 원래 만든 법안에서도 이거 못하게 합니다. 자,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대표하고 대변하면 고약해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잘못해놓고 나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은 이게 지금 되게 껄끄러우실 텐데 다 못하게 합니다. 실제는 저거 대변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규약, 총회 재정 개정할 수 있느냐? 다시 갔습니다. 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할 일을 이제 총회에서 정하고 변경하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할 일을 선택하지 못하면 이게 기능이 없습니다. 역시 다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비를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이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회비를 안 받는 게 좋으냐, 받는 게 좋으냐. 일본의 경우도 그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도 가서 몇 군데 물어보고,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회비는 받는 게 의무와 동시에 권리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받는 게 좋겠다. 근데 회비 받는 것도 여기서 김영배 의원 법안만 만들고 한병도 의원 아예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이제 그 다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김영배 의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할 수 있는 여기 다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실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권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으면 자치회가 형성이 안 되고요. 자치권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으면 이 주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쟁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들한테 주권이 있다고 하듯이
주민자치라고 그랬을 때 주권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좀 거창하지만 주민권이나 자치권은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을 보면 정책을 보면 이 획기적으로 주민권 부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주민권 부여하는 건 국민 투표, 뭐 국민 발안 여기에서만 부여가 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부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를 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민자치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보다가 가치가 높을 때 사람들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 얘기는 주민자치로 실천하는 가치가 높을 때 주민들은 주민자치라는 행위를 가격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이 부등호를 성립시킬 수 있는 장치가 뭐냐? 저는 민주화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전부 다 이 가치에다가 시간, 노력, 재능, 재화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등호가 민주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민주제를 잘 설계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또 다른 이제 그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민주제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민주정치의 아버지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세계 연설사에 남는 결정적인 이유는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겠습니다만은 촌철살인하게 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 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있는 장명학입니다. 두 분, 최진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전상지 회장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이때까지 87년 이후로 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왔다.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가장 최고로 발전된 민주주의를 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민주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도발적으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니까 이게 정치학도로서 보면 참 나는 이때까지 뭘 했나 이런 어떤 자괴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최진원 선생님 논문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겠는데요. 굉장히 이 발표에서 중요한 논의들을 제공해 주셨고 이거는 특히 이제 정책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리가 잊어버렸는 거. 한국 사회는 민주화되었다고 스스로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닌 거를 사실 이제 보게 됐죠, 그죠?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하고 저는 그 이제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읍면동 자치, 주민자치. 이게 바로 데모스 디모크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유사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룹, 모든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이익들이 다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주민자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말씀했다시피 중앙, 정치 엘리트들은 그거를 민주화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어떤 그런 이유. 그다음에 자신들의 권력의 포텐시얼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 길로 가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난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 권력 엘리트들이 그걸 용인하려고 하지 않고 말로는 하는데 뒤에서는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는 하지만 주민자치 다 해야죠. 하지만 그걸 입법화 안 시켜주는 거, 그 과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좀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아직 주민자치 그리고 가장 기본 단위에서의 어떤 그게 안 돼 있다. 이 기본 단위에서 된 거는 이제 아까 토커비를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그 타운십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 마을. 그런데 미국이라는 연방 공화국 자체가 미국 연방이 사실은 타운십에서 그 위 카운티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카운티가 모여서 그 페더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 정부가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게 연방 정부가 구성되는 것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세계사적으로 사실 그런 나라가 형성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도 달라요. 아까 그 법학하신 그 신 교수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보통법의 전통이라는 게 스스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growing up, bottom up이고 그다음에 이 그 대륙법의 전통은 뭔가 막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 탑다운 방식이 왜 생겼냐? 우리는 그거를 왜 그런 탑다운 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 하는 그 대륙법적 전통의 그 모티브를 우리가 빨리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만 정부인지 이걸 또 둘러싸고 이제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헌법을 가져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영미가 아닌 보통법적 전통이 아닌 대륙법적 전통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해방을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미국인데 자기들은 보통법적 그걸 갖다 넣어도 될 텐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더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자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제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교육밖에 없다. 교육 과정, 지속적인 교육 과정, 아주 지나는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다. 사람들한테 이거 공론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게 하고, 맞아, 내가 주인인데 내 동네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면서 국가적인 문제 제일 위에 있는 거, 정치를 저 위에 것만 하는 거다. 그것만 거기에다 관심을 가졌을 때 자기 주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륙법적 전통의 헌법을 만들어낸 게 1948년 50총선을 거쳐가 7월 17일 날짜 헌법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로 거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도 다 되어 있어요. 지금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권력 구조 몇 개만 차이겠지. 그죠? 근데 왜 안 됐을까요? 한국이 민주화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 그 다음에 잠시 4.19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시대를 거쳐가지고 겨우 된 게 87년입니다.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48년에서 58년, 68년, 78년, 88년 거의 40년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공화국이 되는 거로. 그건 교육입니다. 자, 보십시다. 1948년에 8살짜리 내지 10살짜리가 초등학교부터 10년 동안 교육받으면 59년, 60년, 61년 됩니다. 걔들이 두고 일어나는 게 4.19 학생이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축적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교육과 함께 애들이 그렇게 배우고 나왔고, 거기에 또 쌓여가지고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87년을 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60년에서 70년, 87년 또 20년이 또 걸렸어요. 그죠?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그런 어떤 민주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민자치도 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지난한 일이지만 선구자로서 두 분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10분 다 돼갑니까? 네. 예. 아니, 제가 시간을 좀 지켜드려야지.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전상직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대한제국에서는 주민자치를 다 오케이 했거든요. 여러 항목이 있어서. 근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이거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오케이 하더라도 정작 주민이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빼버리는 게 김영배 의원 그 케이스. 저는
왜 9월 말에는 그걸 다 용인을 해줬을까? 중앙 권력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다 그걸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게, 요즘 말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게 해줬는 게 그때 왕조 시대입니다. 그죠? 아직은 뭐 권력이 그 힘은 떨어졌지만, 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근데 거긴 되는데 민주화된 공화국에서는 안 돼요. 그죠? 안 해줘요. 예, 저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선생님. 장명학 교수님께서 좋은 토론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주의 성지라고 알려진 이 광주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평소 그 인권을 많이 강조했던 분인데, 민주적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마을 민주화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보다 실질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학회 특별기획 학술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하신 두 분의 발표 내용 제가 들으면서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읍면동 주민자치 제도 구성과 주민자치 제도의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셨는데, 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경청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요, 읍면동 주민들의 뜻과 바라는 점에 맞도록 우리 주민자치 법안을 다시 재검토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분께서 발표한 내용이 앞으로 곳곳에 공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뭐 최진원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외국 사례까지 다 언급하시면서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전상직 한국 주민자치 중앙회 대표자님께서 내공 20년 동안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죠. 한병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과,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김영배 위원회에서 주민자치 기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같은 당 소속의 김두관 의원이죠. 김두관 의원께서 또 다른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병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의 발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읍면동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토록 요구했던, 목소리를 외치면서 외쳤던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 개정안 요구사항의 핵심사항인 주민자치를 정치권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숨겨진 뜻이 담겨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그 한병도 의원께서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요. 그 주민자치회법 내용의 핵심은 주민자치권을 주민에게 주지 않고 모조리 시, 군, 구 의원들에게 맡겨서 주민자치를 아예 못하도록, 꿈도 꿀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분이 과연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군구 위원회 말을 잘 듣는 것이 마치 주민자치인 것 마냥 이렇게 해석해버렸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됐는데요. 주민의 자치가 아니라 관료와 결탁한 시민운동가와 그리고 정치 세력들 간에 판을 깔아줬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 민주화를 시작하는데 토양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더구나 주민자치법 구조를 아시는 분이라면 국회에서 절대 그런 발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나친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내 대한민국의 10만 명에 이르는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보기에는 마치 주민자치를 관료와 결탁한 시민운동가와 그리고 속되게 표현해서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좀 제가 격분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요, 일종의 독소조항입니다. 시군구 의원의 말을 잘 듣는 것만이 주민자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시민운동가들이 나서서 마치 그 완장을 일제시대 때 갬빼라 그랬죠. 헌병.
헌병들이 완장을 찬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주민자치와 마을 민주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첫 번째로 이건 역시 제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나서 주민자치를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이 아닌 시군구 위원회 직접 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시민운동가들이 나서서 법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10만 명에 이른 주민자치위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국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아닌 그 한병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대한민국 주민자치는 주민도 없고 말 그대로 자치도 못하고 회조차도 없는 아주 기이한 주민자치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마치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그 토론회에서 주민자치 기본 법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아까 최 교수님께서 언급했고 전상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라는 게 바로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정치권으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지금 실시되는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까 장 교수님께서 언급했습니다. 그 과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1월에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했던 그 핵심 연설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데 국민의 정치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대한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며 국민에 대한 정치는 모든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강조했던 것들은 바로 민주주의 정신을 의미하기에 오늘날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주민자치 본질을 말할 때 항상 저는 이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상진 회장님께서 제가 배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이런 세 가지 이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게티즈버그에서 행했던 그 명연설의 본질과 부합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렇게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대명자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장 교수님께서 언급했던 우리 헌법조항 있죠.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가 된 이 헌법조항 역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언급된 주권이란 국가의 뜻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헌법을 언급하고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언급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시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쓴소리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4월 7일인가요? 2021년 재보궐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예비 출마자들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큰절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웃습니다. 왜 선거철만 되면 이러는가? 매번 선거철만 다가면 표를 의식해서 유권자들에게 읍소하듯이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평소 유권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듯이 일을 하는 모습을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자치 법안 마련과 주민자치 실제를 위해서 정책 마련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주민자치 제도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꼈듯이 마을 공동체의 주인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공무원과 정치인들에서 주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동안 제가 만났던 교육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자신들은 분명히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자질도 충분하고
그런데 주민자치원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민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마저도 공무원과 또는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나서서 하겠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 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관치 대상으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주민들은 자치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고서 주민들의 역량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정치권이 손에 쥐고 있는 그 기득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그 집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는 예.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간단히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뺏겼던 주민자치 이게 해방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토론자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사. 네, 안녕하세요. 저 건국대학의 이현출입니다. 먼저 최진원 교수님과 전상직 회장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상직 회장님 지정 토론으로 돼 있는데 뭐 워낙 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뭘 지정 토론자로 나선 자체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이제 이 회의의 의미는 읍면동 민주화라고 하는 이제 큰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 읍면동 단위로 민주주의를 좀 더 심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국경의 부활, 또 뭐 지방의 부활, 뭐 이런 걸 많이 새삼 느끼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지방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구청장이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위의 기본이 시군구가 이제 확실히 자리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해내는 나라와 극복해내지 못하는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회적 자본들이 튼튼한 나라 지역에서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회적 자본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운영될 수 있는 단위가 그게 시군구냐 아니면 읍면동이냐 통리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체 단위가 우리가 읍면동으로 와 있었더라면은 좀 더 살갑게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위생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러한 재난 위기가 쉽게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지 않겠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치의 단위가 읍면동이 맞느냐, 이제 이 시군구가 맞느냐,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회의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뭐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꾸 광역 단위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우리 이 사회적 자본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요 읍면동 단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또 한편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은 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로부터 거리두기가 돼가지고 이 소셜 네트워크가 깨져버릴 가능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적 단위는 결국은 작은 단위, 읍면동이랄지 통리의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뭐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생활 세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뭐
전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생활 중심형, 과학 중심형 이제 이 자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생활 중심형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학 중심형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답이 다른 데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 읍면동 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시선을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부분 또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가능성도 많이 발견했고 그러죠. 그러면서 역시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더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읍면동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관련 내용들이 지난번에 담겨지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26조의 당초 정부안 또 우리 국회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근거를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입법화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치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한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률안들이 같이 가야 된다. 2단계로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입법 기술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이 단위를 읍면동으로 할 것이냐 통리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읍면동을 기본 단위로 하자 이제 이런 안이었고 오늘 전 회장님 안은 통리가 자치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이 협치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전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이 큰 동은 12만 명이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작은 면은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구 구조가 변화돼 가는 것과 발맞추어서 이 단위를 우리가 이 자치형과 협치형을 잘 연계해서 설정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논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래야지 이 대목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들이 정리가 돼야지 이 후속 논의를 해나가는데도 매우 유리한 지점에 서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제주대학교의 신용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분 발표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전상직 회장님 발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맡았는데요. 전상직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국회에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 주민자치 관련 법안 중에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우리 지금 전상직 회장님 발제하신 주민자치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라고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전상직 회장님께서 일단 좀 비교하셔갖고 설명했지만 제가 부원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좀 다른 점들 그리고 문제점들이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의 핵심은 돈이라고 봐요. 돈 없이는 자치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치가하고 관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 일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이 가져올 수 있고 주민이 주민 뜻대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자치가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사실은 마을기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하는 마을기금. 그와 관련된 내용은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 사이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여긴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그 마을기관과 관련돼서 사실 기본법안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특수목적법인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특수목적법인 등에 대해서 출연도 할 수 있고, 또 재산 및 시설 보유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국공유 재산을 갖다가 우선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규정도 더 놨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의무 조항도 더 놨고요. 또 국가가 그런 특수목적법인이나 주민자치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갖고 마을기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을 넣어놨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반면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보면은 이제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고 있고 회비, 기부금, 보조금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재산 및 시설 보유할 수 있고 또 국가로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더 나서 사실 할 수도 있는데 좀 구체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기본법안을 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보완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하나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다른 게 어떤 이런 그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좀 비슷하다면 가장 크게 다른 것들이 이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법안은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주민총회를 읍면동 최고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놓고요.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관으로 둬 놨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하는데 주민총회하고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또 주민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로서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법인이고 구성원이 주민이라면 당연히 주민자치회도 민주적인 기관에서 총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총회는 뭐며 또 주민총회는 뭐며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력화될 수가 있다. 주민자치회의 총회가 다 기능을 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건 기본법안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그 발제한 법률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깔끔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두고 그 안에 주민총회를 뒀고요. 또 집행기관도 그 안에 뒀고 최고이사기관으로 총회를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깔끔한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회 구성하고 회원과 관련돼서도 또 다른데 예를 들면은 기본법안은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해놓고서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에 다 100% 위임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구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주민자치 아까 말했듯이 상당한 권한을 줬잖아요. 예? 그런 상당한 권한을 갖춘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구성됐을 때 나오는 그 부정적 효과라는 엄청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그 지금 발제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기준과 절차를 정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문제된다면은 이제 회원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기본법안에 의하면은 회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주민의 일부만으로도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주민만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치단체장이 사실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회원들로, 주민들로만 회원을 구성해놓고 그들한테 어떤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되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자치단체장의 사조직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회원은 반드시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반드시 주민 전부여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발제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이게 대체 전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좀 발제안 중에서도 제가 또 퀘션마크 하는 거는 세대별 대표자를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향해 조기 규정도 그렇고 일본의 자체 규정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의 현실에 맞는가? 만일 남편하고 아내 중에서 누가 대표하겠다고 싸우면 그건 어떡할 거냐? 그리고 한 가구 세대와 그 네 가구 세대 간의 그 등가성 문제, 이래서 헌법상의 평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소위 이제 10분의 1 이상 뭐 이제 발기인으로 인해서 주민총회 창립총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창립총회가 그 회원 과반수 참석을 해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 읍면동 단위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기본법안은 정부의 지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가 지자체가 주도할 우려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전문지원기관 같은 경우를 이제 두고 있는데 전문지원기관이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도 통제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문지원기관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어요.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차라리 어떤 시군구 협의회, 시도 협의회, 전국 협의회가 생긴다면 거기서 그런 지원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시군구 협의회나 시도 협의회나 전국 협의회는 주민자치회가 참여하고 어떤 민주적인 구도를 갖추게 한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민주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국가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스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발제안은 사실 국가 지원 자체를 아예 안 줬더라고요. 그냥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도로만 둬서 어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금 발제안이 좀 더 우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세미나에는 훌륭한 답은 토론자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논문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훌륭한 대답입니다. 대답 안 하시면은 우울증 생길 것 같은 대목만 대답을 해주시고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것도 참고해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명학 교수님의 좋은 토론 잘 들었고요. 어쨌든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이 해방 이후에 미군정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유로운 그런 보통법적인 법률이 채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됐는가, 그죠? 제가 볼 때 초창기 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되게 간단히 심플하거든요. 거의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 몇 가지 하지 말아라 외엔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곡되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가 있지 않았나. 그 4.19 이후에 헌법 개정이 됩니다. 그때를 보면 헌법 개정안에 그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 이걸 없앤 게 이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헌법을 개헌을 하면서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1년까지 읍면동장을 사실 뽑았습니다. 직선으로.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커먼노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저는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화가 돼서 3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91년도에 우리가 지방정치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왜 읍면동장 직선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죠. 해석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은 우리가 민주적 통제, 민주주의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고 주권 재민, 국민주권 원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가로축의 삼권 분립 정도 하고 있는 것이지
세로축의 어떤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이 견제 균형에 대해서는 빼놓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 민주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회장님 한잔하게 해주시죠. 아까 장명학 선생님 말씀하시던 구암 말에 향회 실제 그까지 올 때까지가 326년이 걸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양반이 상민을 지배하는 향락에서 출발해가지고 상하 합계라는 둘 다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돼서 합계를 시켰다가 그게 주민자치가 안 되니까 수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제 수령 향락으로 갔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양반은 향교로 이제 상민은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해서 전라도 총계가 완성이 돼요. 이걸 이제 상민들이 양반을 몰아낸 폭이죠. 그 상황에서 통합이 필요하니까 다시 향회로 갈 때는 반상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시키는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신봉영 선생님께서 정말 대가신데 언제 가르침을 좀 더 청해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게 있는데 언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저도 그 노하우 면에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신용인 교수님 분석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회원입니다.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주인 없는 회에다가 아무리 돈을 지원하고 권력을 지원해도 그 주인이 주민이 아닌데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 마을총회를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마을총회 구성원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그냥 마을총회만 있습니다. 그냥 의결한다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산으로 가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김영배 의원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한번 찾아가서 조용히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전전임 정치학회 회장님이신 김희영 교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김희영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가십니다. 언제 또 가르침을 좀 한번 주셨으면 싶고요. 그다음 이제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 당선되자마자 시장실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토크빌 이야기를 박 시장이 했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박 시장이 토크빌 얘기하길래 이 양반이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내놓는 거는 이거는 민주 토크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 양반이 토크빌을 얘기했는 거는 이해했다고 한 게 아니라 토크빌이라는 제목을 듣고 그 다이제스트 정도나 읽었다는 지식 자랑을 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토크빌도 제대로 잘 알고 하면 이게 참 득이 되는데 박원순 시장 같이 토크빌 얘기를 하면서 서울형 주민자치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이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물어봤는 게 섭섭하긴 한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는 국가 하나를 디자인하는 정도로 난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 가르침 좀 많이 부탁 올리겠습니다. 약속된 대로라면 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역사적 DNA를 찾는 작업에 여러분들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신라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다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중국의 최고의 문화인류학자가 비호통이라는 사람인데 비호통은 중국 내륙 지방의 조그만 마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써가지고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가 됐는데요.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리에 가면은 600년 된 향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 유산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왜 지방자치는 막히는가? 아까 전 회장님이 N자 빼자고 그랬는데 영국 젠트리가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 지방자치의 이 직책을 생업으로 삼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젠트리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취업으로 알고 있고 이 중에 지방자치 관계자 계신가 모르겠는데 한국 지방자치의원의 36%가 전과자입니다. 36%가 전과자인데 이것은 대통령 사명권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취업이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이 평생 제 지론인데 도를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의 이 행정 구조가 도군, 읍면, 비거든요. 4단계거든요. 이건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이나 미국 같이 대국가도 아닌데 왜 스테이트가 필요합니까? 왜 도가 필요합니까? 이 도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지역 감정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마창진에 대해서 대단한 찬사와 감사를 느낍니다. 마창진이 이게 모델이다. 중대형 군현으로 가는 길이 한국의 이 지방자치의 살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듣자니 마창진이 이혼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픈데 우리는 마창진 모델을 살려서 이리익산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청원 청주가 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중소 군현으로 가서 도를 없애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의 마지막 마침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젊었을 적에도 총명하지 못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총명하지 못합니다. 혹시 회의가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자리 지켜주신 오디언스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